자, 제2눈의 광장 간단하게 줄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그 여백에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광장이라는 이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광장, 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광장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선생님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것이 작은 마을마다 꼭 광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즘은 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마을 단위로 꼭 광장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광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유럽은 민주주의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정치. 여러분 그 광장을 떠올리실 때 이 소설에서는 광장이 시민이 모이는 곳이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곳, 시민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곳 또는 이들이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걸 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광장이 있죠. 광장에서 정치를 열었던 이 역사가 있습니다. 촛불 집회 기억나시죠? 이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었잖아요. 요것과 반대되는 또 집회가 열렸었죠. 태극기 집회라는, 이거 선생님 이거 잘 못 그리겠네요. 대략 이렇게 해볼게요. 요것도 열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서울역 광장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광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더불어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데 이 소설의 제목을 굳이 광장으로 쓰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소설에서는 광장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밀실이 등장하곤 합니다. 광장이 여럿이 모여서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밀실은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1950년대 일어났던 1950년대 6.25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전쟁이 일어났었을까요? 남과 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은 소련, 강대국의 이권 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것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보는 설도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 내부적인 원인을 살펴봤을 때 북에는 사회주의라는 이런 이념이 유행을 했고요. 남한에는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비교적 널리 통용되는 이념이었죠. 그런데 이 둘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 6.25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그러면 사회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죠. 피자 파이로 본다면 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균등 분배한다 라는 것이 사회주의의 이념이에요. 반면에 자유주의는 무엇이냐면요, 개인이 능력만 된다면 이 재화나 사회 재화나 이런 것들을 능력대로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요. 능력주의를 더 중시하는 것.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작은 파일을 가져가겠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기만 한다면 이 많은 재화를 다 가져갈 수도 있죠. 약 두 사회마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 이념의 대립으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이 드러난 것이 바로 6.25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소설이 쓰여진 시점이 언제인가를 볼게요. 1960년대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직후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는 어때요? 요즘도 좌파 또는 우파로 이념을 나누어서 정치를 하죠. 이게 꼭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급진적인 좌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한참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이 이념 대립이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것이 얼마나 극렬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각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소설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명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좀 클릭해서 한번 크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명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명준은요, 남에서 철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요, 명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반일 운동을 했던 투사예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근데 해방 직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북한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배웠죠? 넘어갈 월, 북한으로 가다 월북이라고 하죠. 아들은 남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와 살았냐면 변성재라는 아버지의 친구가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변영미라는 딸이 있고요. 변태식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자, 이 변성재라는 이 아버지의 친구가 비교적 은행장에서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월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월북 이후에 북한에서 아버지가 대남방송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알죠. 대남방송은 뭐냐면, 자, 남한동포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북한으로 오십시오.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것이죠. 북한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에 있던 이 명준이를요, 경찰이 연행해 갑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너 혹시 너네 아빠처럼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아마 빨갱이라는 단어 나오나? 아무튼 빨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가 좀 되게 슬픈데요. 너도 철학과에 다니잖아. 너도 사회주의 공부하면서 몰래 북한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철학가가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여기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니냐고 데려가면서 막 고문을 하죠. 명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두통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고문을 당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남한 사회에 대해서 회의가 들겠죠. 자, 써볼게요. 남한 사회에 대한 절망감, 환멸이라고 볼게요. 환멸. 더 이상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사회가 정말 좋은 곳인가? 라는 반문이 들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냐면 남한 사회에서 중요시했던 남한 자본주의잖아요. 그쵸?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는 어때요? 개인의 의사소통도 되게 중요시하죠. 정치 참여도 중요하고. 근데 개인의 어떤 돈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이념 사회에서는 이명준이 보기에는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는 썩어 빠진 광장이라고 느낀 거예요. 즉,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들은 광장에 돈을 내놓기보다는 자기네 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부정부패한 사회다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남한 사회에 대한 극도의 환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 어떤 본인이 이제 발붙이고 살 만한 동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윤혜라는 영미 아마 친구일 거예요. 영미가 소개해준 윤혜라는 여성을 만나서 이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그냥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요. 딱히 이 여성과의 사이가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이 여성이 윤혜라는 여자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 여자를 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자주 들리던 술집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남한 사회의 극도의 어떤 이런 환멸감을 느꼈던 명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월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볼게요. 북한에 넘어갔더니요, 아버지는요 북한에 있는 노동당 당원이 되어서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와 결혼을 해서요 아이도 낳고 잘 사는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명주는 어려움 없이 노동당에서 신문 기자로서 생활하게 돼요. 남한에서 남한 사회 남한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월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회는 좋았냐? 근데 막상 북한으로 와보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이런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인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기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광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민들의 이렇게 어떤 혁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었고요. 이들은 오로지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인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당에게 충성하는 인민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북한 사회에 북한 체제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환멸을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랬던 명주는요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흥미가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썼던 그 신문 기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본인이 쓴 기사가 당에게 충성하지 않는 개인적인 기사 내용을 쓰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을 받게 돼요, 당으로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극, 막노동, 쉽게 말하면 기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막노동을 하게 돼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다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은혜라는 여성을 만나요. 이 여성은 발레리나예요. 곧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성과 사랑하게 되고 북한의 체제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럭저럭 이 여성과의 사랑으로서 북한에서 남아 있으려 했던 이 명주는 은혜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원래는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모스크바로 발레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북한에 이렇게 마음을 둘 곳이 없겠죠. 그러던 찰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간이 다시 남한으로 일어나. 명준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낙동강 전선 남한에 있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인민 장교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준이는 북한 장교로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전쟁이 몇 년간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내려와서 예전에 같이 살던 그 변씨 아저씨네 아들을 태식을 만나요. 근데 태식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은혜라는 이 여성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이 두 부부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겪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의 광장, 남한과 북한 체제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명준이라는 인물은 내가 꿈꾸는 그런 광장은 없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만의 밀실, 동굴을 하나 발견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때마침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던 은혜가 명준을 만나기 위해서 간호장병으로 참전하게 돼요. 또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진이와 은혜는 둘만의 밀실은 이 동굴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돼서 이렇게 쭉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은혜가 명준 씨 당신이 딸을 낳고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지만 둘의 앞날은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도중에 전세가 기울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에 명준은 남한 포로로 수용되게 됩니다. 포로로 수용되고 있고요. 그때 명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포로들이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오늘자 날짜를 보니까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대요. 6.25 전쟁 당시에도 많은 포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준은 남쪽의 포로로 수용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남한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북으로 갈 것인지. 소설을 보면 이 남쪽과 북쪽에서 설득자가 모두 나타나서 이 명준을 설득하게 옵니다. 동무 북으로 오시죠. 뭐 사투리 쓰면서 오시라요. 뭐 이러면서 명준 씨 남한 체제로 오십시오. 를 설득하는 과정. 우리가 이 과정을 수행평가로 할 거예요. 내가 남측 설득자라면 명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이 수행평가의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명준은요,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의 설득이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 사람은 남한에도 환멸을 느끼고요, 북한 체제에도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사랑하는 애인,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어느 쪽에도 살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세계, 이 전쟁에서 중립적인 나라 제3세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소설에서 여러 개 실제로는요 여러 나라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같은 민족이 죽어나가는 이 과정을 봤잖아요.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 사람들이 극도의 환멸감을 가지고 북한도 남한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해요. 이들이 왜 중립국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역사적인 아픔을 좀 고민해 보세요. 명준은 인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인도로 가는 타고르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타고르 배를 타고 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나라, 말도 통하지 않고 민족도 다른 내 나라에 대한 깊은 절망감, 실망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 아무도 없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자 했던 이 명준이 기뻤을까요?
과연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주는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이제 며칠씩 갔겠죠.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몇 년간의 이 걸친 전쟁에서 왔던 이런 이게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던 와중에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는 갈매기, 작은 갈매기와 큰 갈매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마 이제 환영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은혜가 임신했던 아이가 마치 갈매기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결국 명주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다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이게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들으시고 수행평가는 이 부분에서 내가 남한책 설득자라면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오는 명준을 어떻게 설득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수행평가에 해당할 것입니다.